안녕하세요. 고해줄 빌딩의 이팀장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아마 듣자마자 귀가 쫑긋 열리실 것 같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결국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내가 대략적으로 이걸 예상할 수는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꼬마 빌딩 트렌드가 어떤 것 같으세요? 관심들이 다시 갖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 채널 유입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실제로 문의 전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비용 하면 공사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표님, 공사비만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밸류업에 관한 예산을 잡아주신단 말이죠. 크게는 어떻게 좀 나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시스템이 옛날에는 그래요. 건축사님 만나서 신축 도면 받아서 지으면 끝. 견적 몇 군데 받으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계가 복잡해졌어요. 설계 인허가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1차고요. 2차로 해체 심의가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도 건물을 없애기 위한 심의, 리모델링을 할 때도 부분 철거를 위한 철거 심의 허가.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총 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세 번째가 금액적으로 제일 높겠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설계 인허가 도서, 이 행위를 거쳐야 도면이 나오고, 그 도면이 나와야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해진 절차를 일반 건물주님들이 지금의 구청 인허가 기준으로 못 따라가세요. 누군가 하나가 리드를 해드려야 온전한 건축물이 완료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계약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1년에 이런 사업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늦는다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일반인이 두 번, 세 번 봐보면서 스스로 전문가가 될 길이 없어요. 전 재산에 쏟아붓는 투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 한 번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하길 원하시는 거고, 적어도 이번 방송분을 보면서 어떤 거를 챙기고 어떤 과정이 있구나를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사비 하면 많은 분들이 전체 공사비 이전에 평당 공사비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로 비싸다, 싸다를 좀 측정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평당 공사비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하시고 일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평당 공사비는 여러분의 사업에 어느 정도 비용, 건물값 책정됐죠?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 중개비용, 법무사님한테 드리는 비용이 명확하게 떨어지죠? 공사비가 항상 고무줄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예산 책정용으로 평당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면 평당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라는 자료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죠. 설계 전에 이 정도로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설계 도서가 나오면 그 예산에 맞겠구니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평당가는 절대 공사 계약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시공사와 이 견적 문의를 할 때 평당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만 덜컥 믿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겠네요. 도서가 또 안 나온 상태라면. 절대 안 되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조진단도 안 오고 정확한 설계도 안 했어요. 전기 설비도면 뭐 없어요. 구조도면 없어요. 투시도 하나 나와서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계약을 하재. 공사계약까지. 허가가 나지도 않은 도면을 갖고 공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조진단하고 또 허가 과정에서 주무관 요청사항 수정되고 하면서 내역이 변경이 돼요.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은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 당연히 올라가죠. 낮춰주겠어요? 무조건 올라가요. 변경되고 추가되니까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설계도서가 인허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거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거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설계 계약만 하시면 됩니다. 그 설계도서로 시공사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도서가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예산을 측정하시나요? 자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사례별로 예산을 드립니다. 이 현장의 예산은 이거고, 이 기준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죠. 2달 뒤에 설계가 끝나. 그럼 그때서야 견적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제 예산에서 오버되는 경우 없이 거의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좀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3단계가 사실 시간상의 순서예요. 설계 인허가 대수선을 한 2달에 걸쳐서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해체 심의가 2달 정도면 심의가 끝나서 허가까지 나는데, 사실 더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저는 착공 전에 안전센터에 나와서 2번 정도, 3번 정도의 안전 검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바쁘시니까 저희 안전시설 다 갖췄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최소한 그분도 일정 잡는데 일주일은 걸리는 거죠. 그거를 한 2-3번을 거쳐야 돼요. 구청도 있고 안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심의가 넉넉 잡아 3달은 보셔야 돼요. 대수선 심의가 합쳐서 5개월. 근데 대수선이 끝나면
하지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대수선 접수를 해놓고 저희는 보통 심의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4달 정도로 땡겨지기도 합니다. 4, 5개월에 걸쳐서 1차, 2차 대수선과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기간. 웬만한 4층짜리, 5층짜리 콘빌딩은 4개월, 5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가장 비용 비율이 큰 공사 영역은 뭘까요? 대부분 나는 외부는요 많이 안 바꿀 거니까 싸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돈이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외부 마감재는 이게 공사 비중에 치면 10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차지하냐면요, 건물의 전기 설비 배관을 바꾸고, 전기 설비 배관을 바꾼다는 건 화장실하고 또 연관이 되죠. 근데 기존의 화장실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위치도 좀 바뀌어야 돼요. 화장실이 신설되는 거죠. 임대 공간에 대한 전기 시설, 설비 시설, 그리고 바닥, 벽, 천정, 기본적인 마감. 이게 세분화시키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합쳐졌을 때는 전체 공사비의 한 절반 이 정도로 꽤 차지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넣을 때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다 부대 시설. 엘리베이터는 보통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에 합니다. 슬라브 구멍을 뚫어야 엘리베이터를 넣죠. 이런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박스를 집어넣기 위한 공간을 방화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방화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뭐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조그만한 미니 토목 공사가 수반이 됩니다. 땅을 파서 철근 콘크리트를 바닥에 묻죠. 지하보다 거기서 1.5m, 2m 정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합쳐지면 1억 5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축주님들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8개월, 9개월 걸리는 여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축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잔금을 치르시고 공사를 하시거나, 또는 원래 갖고 계시는 건물이라면 명도를 하고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잔금 치르시고 나서 이제 현장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김재환 대표님 한번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명도 다 됐으니까 현장 한번 와서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4, 5개월 전에 연락을 주시면 설계 인허가 행위를 명도 전에, 잔금 전에 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면 공사하실 수 있죠. 그때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잔금 전 4, 5개월 전에 설계 인허가를 받습니다. 잔금 치르시거나 명도가 되자마자 바로 공사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월세가 창출되지 못하는 기간은 4에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5개월 만에 공사 끝났어요. 준공 떨어뜨리는데 한 달 또 훅 가요. 자, 6개월 뒤에 세를 맞추냐? 아니에요. 리모델링의 특징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구청 주무관한테 대수선 허가를 올렸습니다. 세입자 있는데 이런 큰 공사를 해요? 이런 말씀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4개월 만에 딱 공사 끝났어요. 좀 뒷마무리, 조경, 그리고 주차 라인 좀 구해야 돼요. 하지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세입자 받으셔도 돼요. 대수선 리모델링인데 준공이 안 났는데 세입자 어떻게 받냐? 아니에요. 증축층은 안 돼요. 준공이 안 났으니 사업자 등록증이 안 되니 세입자를 못 받아요. 하지만 기존에 이 층 있죠? 그 층은 돼요. 그러니까 증축 혹은 신축 준공이 나야지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리모델링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 맞아요. 공사가 확 끝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3개월, 4개월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웬만하면 다 끝나요. 한 2달이 잔손 보는 것과 준공 떨어뜨리는 걸로 또 흘러가요. 그러다 또 몇천만 원 월세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때 받으셔도 돼요.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근데 대표님, 완벽하게 딱 공사가 끝나서 삐까뻔쩍하게 딱 돼 있어야 세입자들도 더 계약하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세입자들이 계약을 할까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들어오고 싶어 하고 와서 구경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직 저 화장이 아직 안 끝나서 못 나가요. 좀 이따 오세요. 이럴 거예요. 저 같으면요, 얼른 오셔서 뭐 좀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좀 같이 해드릴게요. 여자 비율이 높은 회사세요? 변기 하나 더 달아드릴까요? 분리수거가 필요하세요? 파이프로 짜가지고 만들어 드리죠. 건물주님하고 저희하고는 한 팀이잖아요. 제가 민낯이 창피해서 구경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수선해서 죄송하다. 근데 지금 계약하시면 저희가요 이거 좀 더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김에 좀 해드릴게요. 회사 간판 좀 달아드릴까요? 위에는 무슨 마케팅부입니다. 밑에는 뭐 자재팀입니다. 좀 이렇게 로고 좀 바꿔드릴까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꾸는 시공사의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어수선하니까 천천히 들어오세요. 이런 실갱이를 시공사랑 하실 게 아니고 이 기회 좋을 때 맞춰야죠. 투시도랑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보고도 그 근처 부동산에서 먼저 세입자들을 찾는 경우도 저희가 여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오겠다 하신 분들 많았어요. 본인이 계약되어 있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저희 끝나면 들어오세요가 아니고요, 빨리 넣어주세요. 저희랑 협업해서 빨리 같이 끝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좋아하시죠. 그쵸. 왜냐면 결국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 난 다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 임차인한테도 그렇고, 그죠? 맞습니다. 공사비 절약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금전적으로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요,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이야기로 정보를 좀 나눠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가 또 콘텐츠로 제작해 볼 테니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테리어성 개념으로 내외장을 좀 꾸미는 허가 없이 하는 것도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1층하고 2층까지만 창문 사이즈를 키운다. 이런 것도 대수선 허가거든요. 대수선 허가가 좀 쉽게 빠져나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그 정도가 좀 용인이 됐어요. 이제는 사고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됐거든요. 간단히 그렇게 하는 내용 자체가 대수선의 범주에 웬만하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나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음은 간단하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신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면서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영역들은 또 공사가 돼야 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서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